제 이름은 김현수, 올해 64입니다. 저는 평생을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5세 결혼해 평범하게 살았고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었고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저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이라는 곳은 그저 몸을 뉘이는 곳일 뿐 마음이 쉴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눈을 떠 부엌에 나가면 2개씩 놓여있던 밥그릇과 젓가락이 이제는 한 벌만 남아있는 걸 보며 가슴이 시렸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던 아침 식탁은 이제 조용한 라디오 소리만이 메우고 있었고 밥을 한 숟갈 뜰 때마다 목구멍이 메어오르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불 꺼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아직도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소파에 혼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나와 한밤중에 혼자 소주를 기울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더 될까? 이대로 늙어가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열리는 중년부 모임에 우연히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영 씨. 저보다 2살 어린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웃을 때 눈가가 접히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끝났지만 몇 번 모임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홀로 자식 2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늘 밝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게 오랜만이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전철을 타고 근교에 있는 전통시장을 함께 돌았습니다. 이거 봐요, 현수 씨. 이 고등어 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조림해드릴게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손질 잘된 생선을 골라 담아주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되면 동네 공원을 거닐며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함께 걸었고 가을이면 전철을 타고 가까운 산으로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그녀가 내민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현수 형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좋지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은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다시 혼자 살기 힘들어서 누굴 만나보려고 한다. 처음에는 다들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행복하셔야죠. 저희도 다 컸는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둘이 나란히 앉아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현수 씨,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당신 덕분에 요즘은 웃을 일이 많아졌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남아있던 긴 외로움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조용히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큰 예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친지와 교회 지인 몇 명만 부른 조촐한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난 뒤 그녀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밤이 되면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그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놓인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재혼 생활은 처음에는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고 아침이면 그녀가 내려주는 커피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현수 씨, 오늘은 마트 가요. 저녁에 소고기 뭇국 해드릴게요.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달쯤 지났을까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을 때 부엌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누구야? 하고 물으면 아,
그냥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야.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때부터 묘한 불안이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각종 청구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자고 해서 계좌를 공유했는데 어느새 카드값 고지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이거 무슨 카드야? 우리 집에서 쓴 거야? 아니, 옛날에 쓰던 카드인데 그냥 조금씩 갚고 있었어. 곧 다 갚아. 그녀의 표정은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였던 사람을 평생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지서의 숫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우편함에서 낯선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채무 변제 촉구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자마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살던 시절 평생 모아둔 돈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려서 봉투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에 저는 장롱과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구겨 넣어진 종이 뭉치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보낸 계약서, 연체 이자 고지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 연체 안내문까지 정리도 안 된 채 뒤엉켜 있는 그 종이들을 보면서 마치 제 가슴도 종이처럼 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입에서 낮게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몇 년 만에 찾아온 따뜻한 행복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집에 온 이 편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거 내가 젊었을 때 남편이 진 빚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말하면 당신이 싫어할까봐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있던 TV를 보증으로 맡겨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 살림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 빚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데?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해 보려고 한 게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밖으로 나갔고 돌아올 때면 핸드폰을 꼭 쥔 채 누군가와 통화하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묻기라도 하면 그냥 친구야. 빚 때문에 좀 상의할 게 있어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점점 저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집 안에는 서로가 숨기고 싶은 비밀들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빚 문제로 마음이 어수선한데 그녀의 행동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어딘가 다급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야? 하고 물으면 아, 교회 집사님이야. 요즘 기도 모임이 많아서.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평소의 목소리보다 낮게 깔리고 어떤 순간엔 속삭이는 듯 들렸습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내 가슴을 괜스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부엌 식탁 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떴습니다. 상호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내일도 그 모텔에서 보는 거 맞지? 지난번처럼 2시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이제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는 그녀에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 그 남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장난 전화였을까? 그러나 다음날 저녁, 그녀가 외출한다며 옷을 챙겨 입는 모습에서 다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디가? 그냥 교회 모임 좀 다녀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급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견딜 수 없어 외출복을 걸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녀가 자주 간다는 교회 근처로 갔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우연히 어느 모텔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뭘 본 거지?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와 그 남자가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그녀의 행동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빚 때문에 만난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관계였나?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소주를 들이켰지만 술 기운이 오히려 제 속을 더 뒤집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느꼈는지 그녀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솔직히 말해.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더 찔렀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없다니까 왜 그래? 요즘 나한테 의심이 많은 것 같네. 그녀는 씩씩대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빚더미도 모자라 외도까지. 내가 믿은 사람에게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잔뜩 흐린 채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너무 바보였나? 그때의 저는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맴돌며 생각만 거듭했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다가도 그녀가 열쇠를 돌리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술병을 치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또 늦게 들어온 어느 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외투를 벗다 말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나 다 알아. 모텔 앞에서 본 거 그 남자 이름도 알아. 그녀의 손에서 외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행한 거야?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미행? 아니, 내 눈으로 본 거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식탁 모서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순간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안?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나? 빚도 그렇고 이제는 외도까지 내가 뭐가 돼? 저는 소리쳤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나도 죄인인 거 알아. 그 사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야. 나 혼자 살던 시절 빚 때문에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그때부터 엮여서 끊지를 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왜 거짓말했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어? 당신한테마저 버림받을까 봐 당신만은 놓치기 싫었어.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도 제 가슴 속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난 나도 혼자였어. 당신 믿고 당신이 내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퇴직금까지 내줬다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게 숨어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냐고.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현수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그런데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어. 정리?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정리를 해? 이미 다 망가졌는데? 저는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수많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갈게요. 나가서 어떻게든 정리할게요. 미안해요. 그녀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녀와 나눴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내가 바보였던 걸까?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고 목이 메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돌아와도 그 어떤 해명도 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안 어딘가에서 그녀를 향한 미련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집은 순식간에 시간이 멈춘 공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던져둔 머플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 구석에는 함께 마시던 머그컵이 마르지 않은 채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을 지으려다 말고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로 제 하루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만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김현수님, 아직도 연체 상태입니다. 어떻게 상환 계획을?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내가 감당해야 하나 수없이 자문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TV를 켜두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차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 혼자서 혼잣말을 하며 울다 지쳐 잠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빚더미로 인해 목이 조여오듯 마음속에서도 숨통이 막혔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눈 웃음과 손끝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들만큼은 진심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지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모임에서 함께 알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현수 형제님, 선영 자매는 요즘 안 나오시네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그때 잠깐이라도 행복했잖아. 그 웃음들은 진짜였을 거야. 그러자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면서도 묘하게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모순 덩어리라는 걸 저는 늦은 나이에 처음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노을이 집 안으로 스며들 때면 저는 여전히 그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남은 빚 고지서가 쥐어져 있고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더라도 다시 사랑을 믿어볼 용기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혼자인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